네, 이렇게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각 당의 움직임도 움직이지만 2년 뒤에 열릴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의 성적에도 참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자라고 성장한 내 인격이 형성된 이 뼈그란 도시를 어떻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누구보다 몸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서울 종로 당선자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10일에 총선 직전에 발표한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를 준비해봤는데 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겠어요?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심 역할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더군다나 종로에서 빅매치가 예견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표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을 보여줬다.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무총리 출신에다가 다선의 의원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대통령 후보로서 있는 많은 자질 검증에 있어서는 일단은 통과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포용력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호남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호남이나 이런 영남, 호남 대통령에 대한 열망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분이어서 현재로서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 굉장히 2위하고 표차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 이제 대표, 이제 총리, 전 총리께서 해야 될 역할은 당내 입지를 굳건히 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내 당대표에서의 어떤 당권에 대한 장악,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 지도력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심판대가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이낙연 이 당선자 같은 경우는 당권 잡고 대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그랬으니까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길을 걸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규상은 당권 대권 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권을 가진 자가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사퇴를 해야 될 과정이긴 합니다만 되더라도요. 어쨌든 지금을 당권을 이낙연 지금 요번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권이 당에 사실은 당내 세력이 없다라는 게 대세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또 후원회장도 맡으면서 의원들하고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세력을 우선에 만들기 위해서는 당권 도전을 해서 일단 당권 도전하게 되면 어차피 당에 또다시 이제 조강특위가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조강특위를 통해서 자기 조직을 심는다든지 이런 세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권 도전하면 또 당권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길로 가는 것만 또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세력의 부딪힘을 어떻게 조정하나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권 도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시기에 따라서는 당이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바로 대권에 가는 것도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낙연 이번 당선자는 전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DJ 이후에 호남 집권이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입니다만 또 반대로 보면은 다수는 아니거든요. 이쪽에 호남 지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봐졌을 때는 아마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안정감을 계속 주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도 안정감 있는 지도자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기조가 유지된다면 아마 이번에 그 흔들림 없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 직접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박원순계 인사 12명이 지금 국회에 진입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지자체
장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가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 아니면 사실 우리가 실감을 못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요번에는 코로나19가 각 지자체별로 많이들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굉장히 대처를 잘하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모습이 뚜렷하게 났습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지자체장들이 고군분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신임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노력한 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도 박원순계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입성했다라는 것은 결국 대권 후보가 되려면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장룡들만 어마어마한 숫자로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치열한 그 경선을 뚫기 위해서 내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경선에 앞서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박원순계를 일부 이렇게 이제 포진했다라는 것은 유의미한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네. 반면에 4년 전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타파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번에도 역시 대구에서 출마를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 큰 그런 어떤 경쟁 라운드에 들어서게 될지 뭔지 몰라도 김부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더라도 적어도 저 정치를 하는데 그 초심 결코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인복 교수님, 이게 지금 총선 전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미 총선 전 선거운동 들어갈 때부터 대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 사실 지역주의가 더 공고화되면서 이 대구의 벽을 뚫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 김부겸 의원과는 다르게 이제 그 경남 양산 을에 출마했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이 PK에서도 살아 돌아왔거든요. 두 사람의 희비도 엇갈릴 것 같거든요. 어쨌든 김부겸 의원은 지금까지 8분, 9년을 이제 대구에서 두 분은 떨어지고 한 번은 당선되어 올 정도로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워서 했던 분이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외부적 확장성, 통합 이런 데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으로 자제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번에 우리 선거 치르면서도 확인됐습니다만은 좀 태행적으로 갔다라는 부분이 지역주의가 오히려 더 공고화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이 있겠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 지긋지긋하다 하는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의 가치는 더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김부겸 의원은 떨어졌지만 그동안 보내었던 메시지가 오히려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번에 코로나19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표로 심판하는 거 아닌가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최고의 피해를 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김두관 의원은 이제 김포에 지역구를 두면서도 불구하고 양산이라는 데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고향이 뭐 지금 사적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걸 두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해서 돌아와서 이분도 대권 후보군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야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통합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던 황교안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모두 낙마했거든요. 이제 대선이 딱 2년 남았는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대선 주자들의 씨가 말랐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사실은 낙선은 낙선에 그치는 것이 그 이후에 또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야권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적임자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낙선의 패배는 또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선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가치를 통해서 보수를 통합하는 적임자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새로운 또 대권 주자로서 급부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뼈아팠던 것이 30, 40대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잡으려면 결국은 혁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젊은 세대 교체의 대권 주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보수의 가치가 재편승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좀 젊은 층의 어떤 가치를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이제 오세훈 이번에 낙선하셨지만 오세훈 의원님이라든가 그 예전에 시장님이라든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숨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장경필 지사도 이야기되는 만큼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해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중심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급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실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이 결과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누가 지금 이 당내 대권주자 가운데 책임이 없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번 총선에 직접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본인과 가까운 의원들이 많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네. 그래도 몸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도 여러 가지 이제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탄핵 반탄핵이라는 현실이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존재하는 문제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여전히 이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인미점이 좀 왜냐하면 김종인 의원이 50만 원 주자 뭐 재난지원금 주자 했을 때 또 다른 몫을 내기도 하고 했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예. 전략적 한 몫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도 역시 통합에 내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예. 생각 들고 여러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파라고 해서 오기는 했지만 이분이 또 넓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몇 명을 돕기는 했지만 예. 자기 개파 의원만 찾아가서 지지 연설을 하는 이런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과연 지금 쓰러져가는 거의 이제 새로 창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당에 들어가서 과연 재건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살아 돌아온 거물급 인사들인데요. 홍준표, 김태호 당선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수 우파의 이념과 정체성을 바로잡고 전부 하나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하면 2022년도 정권은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나라도 어려운데 김태호 꼭 지역 글도 넘어서 이 나라에 꼭 한번 큰 역할을 해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두 분 다 복당 이야기 해왔던 분들인데, 만약에 복당을 한다면 당 재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어제 당장 권성동 당선자가 복당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복권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의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화려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입지나 목소리는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보수를 결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도 확장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꾸리든 뭐 혁신 비대위를 꾸리든 누구든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가치가 상징적으로 부여된 사람이 당내에서 중심을 삼아야 된다라는 보수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이런 가치와 맞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속은 아니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대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안 대표 사실 이번에 국민의당 3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총선 돌풍 4년전 돌풍을 재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안철수계로 불렸던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자들은 대부분 다 낙선을 했고요. 어떻게 안철수 대표 지금 미래통합당과 뭐 보수진영과 함께해서 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게 양당의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기조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한쪽에 가서 몸을 얻는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한계점은 뭐냐면 이걸 조직하에 내고 전국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사람들 다 미래통합당으로 가는데 아주 그냥 막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렇죠. 전국적인 조직을 잃어버리니까 비례에서도 결국에는 세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비례 공천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공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첫권을 공천함으로 해서 확장성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뭐 이분은 선거운동 동안 이제 이미지만 가지고 마라톤을 한다든지 네네. 그게 사실은 메시지의 소구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분은 앞으로 더 정치적으로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쨌든 새로 건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지 새로 건축을 해낼 수 있고 재건축이 아니라 아예 그냥 도시를 하나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인데 예. 이분이 들어가서 과연 조직적으로 힘이 될까 그거는 좀 의문시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에 소환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엇갈린 대선 주자들의 총선 성적표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